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어떤 학생이 합격하고 몇 등급이 합격하는지, 그리고 숭실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대적인 비밀은 없습니다.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 전형이 서류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학생부 우수자와 논술 우수자의 수능 최저 변경입니다. 두 번째는 인원의 변화인데요. 비율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1%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실기 실적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일반 학종으로 변경되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교의 말에서 추천서는 받아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학생은 현역 고3, 재수생, 삼수생까지입니다. 가장 고민인 것은 바로 수능 최저의 변경인데요. 과거의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 중 2함 6으로 영어를 포함하지 않아서 다소 부담스러운 수능 최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문 기준으로 올해 영어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 탐구도 한 과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2합 4로 변경이 되었고요. 영어를 포함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올해 절대평가인 영어를 포함하고 있고 탐구 두 과목이 아닌 한 과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 유불리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영어랑 탐구 하나를 수능 최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어 수학을 수능 최저로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더 어려운 수능 최저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고 낮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 경희대 2합 5의 경우는 영어 포함 탐구 하나로 80% 이상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였다면 숭실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 인문 기준으로 국수탐 두 과목 평균해서 2함 6인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16%에서 49% 사이였습니다. 반면에 2합 7이었던 자연계의 경우는 49%에서 66%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점점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변칙적으로 숭실대가 수능 최저의 과목은 넓혔지만 등급을 올린 것으로 보아 이번 연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다소 모자르더라도 수능 최저를 잘 바칠 수 있는 학생 혹은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은 구평 이후에 소신으로 교과를 지원해 볼 만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며 보여지는 교과 평균의 성적이 모자르더라도 수능 최저가 된다면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레벨과 수능 최저를 보며 학교 레벨에 비해 수능 최저가 낮다면 수능 최저는 무의미하겠지만 학교 레벨에 비해 수능 최저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위에 보이는 중어, 일어, 행정, 회계학과처럼 모집 인원보다 등록 인원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중어 중문학과를 보면은 4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12.5대 1이면 5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중 16%만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50명 중에 8명만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소리고 예비 2번까지 돌았는데 높은 수능 최저로 인해 위의 대학교와 중복한 합격 학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가 되어 등록 인원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12.5대 1이지만 수능 최저를 고려한다면 2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과 전형을 지원하거나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이라면 경쟁률 첫날과 마지막 날까지 보면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연도에 몇 개의 학교가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 숭실대 또한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 학생부 우수자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열의 경우 작년 방송에서 도고동문, 주거중문, 국제본무학을 찝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의 가파른 하락 및 상승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도고동문과 국제본무는 재작년 등급에 비해 작년이 등락폭이 매우 커 주의를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연도 역시 보면서 올해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문에서 입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수능 체제의 변동일 것입니다.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선호도 차이, 인원 등을 고려했을 시 이번 연도는 불호불문, 정보사회학, 평생교육학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개 학과는 2023학년도 인원의 변화는 없지만 평생교육학 및 불호불문은 학교 레벨에 비해 등급 컷이 낮았다는 점, 정보사회학은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너무 높다는 점을 보아 정보사회학은 소폭 하락, 평생교육과 불호불문은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역시 작년에 전기전자, 건축학부의 실내건축, 글로벌 미디어 이 세 개 학과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작년에 비해 작년 점수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잡는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기에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세 개의 학과는 작년에 비해 적게는 0.7등급, 많게는 1.2등급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등급을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성적만 보고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올해도 정말 많이 보이지만 인문계도 3개 했으니 자연계도 3개만 추려보겠습니다. 우선 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지금은 신소재공학으로 이름을 바뀐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과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 3개의 학과들은 작년과 비교했을 시 화학과나 신소재공학은 소폭 하락, 정보통계는 소폭 상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상은 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우수자 반영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이고요. 인문계열은 국영, 수사, 그리고 한국사. 자연계열은 한국사가 빠진 국영, 수, 과에 속한 전과목을 평가합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계열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를 잘하는 학생, 경상계열은 수학,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다음에 나올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고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자연계열을 여기 나와 있는 자연계열을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환산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계열의 국어 교과 파트 반영은 15%입니다. 단위수가 4개인 4단위인 국어에서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3등급은 9.0점으로 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등급인 9점 곱하기 단위수인 4 곱하기 가중치인 0.15 나누기 이제 이수 단위의 합을 나누면 자연계열의 국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환산 점수를 더하고 곱하기 8을 하면 본인의 일반 교과 점수가 80점 만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 점수를 더해야 되는데요. A는 1등급인 10점, B는 2등급인 9.5점, C는 3등급인 9점으로 친다고 합니다. 등급제로 나오는 과목보다 A등급을 받아 1등급으로 환산되는 게 더 쉬우니 변별력은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등급제 과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학생은 수학과 물리2에서 각 B등급 2개 그리고 A등급 1개를 받았습니다. 이 등급의 합을 더하고 교과별 이수 단위를 곱하면 20점 만점에서 19.333점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선택 과목의 80점 만점에 진로 선택 20점 만점을 더하면 100점 만점이 본인의 점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단순 평균 등급으로 2.5등급이 나오더라도 숭실대식 환산 점수로는 그 이상의 등급대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숭실대 학교장 추천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숭실대학교 환산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8월 달쯤에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점수를 기입하고 자동 환산 점수를 받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산 점수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산 방법을 보며 내가 유리한 대학교인지 내가 불리한 대학교인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학이 나에게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인문에서의 국영수 4를 반영하고 반면에 세종대학교는 인문에서 국영수 4 과학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과학 점수가 좋지 않다면 세종대 인문보다는 국민대 인문이 나에게 더 유리한 대학교겠지요. 숭실대학교와 단국대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숭실대와 단국대의 경우는 교과 반영 비율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국어를 엄청 잘 보았고 수학이 너무 어렵다면 단국대보다는 숭실대가 환산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자연 계열인데 수학을 엄청 잘 봤다면 숭실대가 단국대보다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반영 방법을 보면서 본인이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는 노력, 이게 대학 라인을 선정할 때 내가 유리한 대학을 찾는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메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SSU 미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실기 실적으로 뽑았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경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 SSU 미래인재의 경우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 날짜는 수능 이후여서 수능 점수가 숭실대와 비슷하게 나온 학생들은 납치를 대비하여 학종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며 자기소개서는 필수입니다. 또한 면접이 중요한 학교인데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다른 학교와 달리 면접 평가에서 우수한 학생, 그 중에서 전공적 합성 점수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를 대비하셔서 정확하게 자신의 역량이죠. 장점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있었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30%로 동일한데 그럼 내가 컴퓨터 학부나 글로벌 미디어나 소프트웨어나 AI 학부를 지원할 때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지원 자격의 차이는 없지만 면접에서 질문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SSU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활동에 질문을 많이 한다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활동에 질문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이 알고리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진 않으나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면접 질문을 한다니까 지원자들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면접 날짜가 다른 만큼 두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단 면접이 중요한 숭실대에서 얼마나 면접을 잘 준비하였느냐가 합불이 나눠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과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능력은 다소 다를 것이고 내 생활기록부를 보고 어디에 넣어야 할지는 생기부를 보고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과별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평균 등급 보고 주요 교과 보면 다소 희망적인 등급이 많이 보이십니다. 내가 4등급인데 딱 내 대학교군. 이렇게 말하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그림 때문인데요. 파란색 네모는 평균적으로 학생이 지원하는 풀이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평균 점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라색은 최저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학과를 보겠습니다. 평균과 지원자의 풀이 매우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을까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이 합격했는데 특목고 자사고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일반고 학생들이겠죠. 그럼 반대로 도고동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풀은 넓으나
평균이 4.6 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고 학생들의 지원이 다소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학, 동문학, 불문학 이 세 개의 최저 등급을 보게 되면 6등급 원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고가 아닌 외고일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일반고인데 4등급인데 생기부가 외고와 비빌 정도가 아니라면 최종 등록자 평균만 보고 지원하면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법사회과학대학입니다. 어문 계열에 비해 파란색 모양이 좀 줄어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제법무학의 경우는 등급의 폭이 크고 최저 등급이 5등급 중반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특목 외고 친구들도 지원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고 특목고가 안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문 계열에 비해 다소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국제법무학과의 경우 로스쿨 진출 후 변호사 시험 준비에 유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 계열입니다. 외고, 특목고 친구들 중에 어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보다 글로벌 경영, 금융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평균 등급 역시 2등급대 중반에서 시작하며 글로벌 통상의 경우는 무역 영어를 준비하거나 경영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경영보다 다소 꼬리가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나 금융의 경우는 수학을 싫어하는 인문 계열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등급 분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상대의 경우 수학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데 학교장 내신 산출 중에 수학 35%의 부담이 있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에서도 수학이 중요하지만 정량평가를 하는 학교장보다는 정성평가인 종합전형에 대한 무서움이 덜할 것으로 판단해 등급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연대의 경우는 일반고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대보다 평균 성적이 다소 높습니다. 의생명 시스템학부는 작년 경쟁률이 무려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등급 간의 격차도 매우 좁았습니다. 자연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가 일반고의 2등급대 초중반 학생들을 시작으로 꼬리가 길게 형성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과대학입니다. 공대 역시 일반고의 비율이 높지만 끝 꼬리를 보게 되면 특목고의 합격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학공학, 산업정보, 전기공 등 상위 10%와 90%의 등급 끝쪽에서 최저 등급이 자리 잡지만 유기신소재나 기계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전공성을 높게 보는 전형에서 실제로 활동을 해보고 우수한 결과물이 나오는 학생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과와 비슷하게 등급은 2등급대 초중반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IT 및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입니다. IT 융합과 글로벌 미디어 학과의 경우는 평균은 높지만 끝꼬리가 길다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다소 낮지만 생기부가 좋은 특목고 학생이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배수 선발에서 높은 면접 실력으로 합격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위 10%에서 90% 사이와 아주 멀리 최저 등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로벌 통상 학부 경우 지원자가 2등급대에서 6등급대 사이로 다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도 3.0등급으로 내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율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보라색으로 최종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 사이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자신의 활동을 충분히 증명해내지 못한 경우가 되겠지요. 내가 1단계를 합격하더라도 면접을 단순히 의사소통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3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면접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SSU 미래인재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 수능 날짜와 면접 날짜가 길지 않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면접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숭실대가 어떤 생기부를 가진 학생을 선호하는지, 국숭세단 중에 숭실대는 어떤 학생을 이뻐하고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주요 과목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전 과목 성적을 통한 성실성을 본다고 합니다. 즉, 모든 과목 다 잘하니? 그 중에서 주요 과목은 어느 정도야? 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은 적절하고 그것에 대한 점수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진로가 어떤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숭실대학교 전공 안내 책자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택 교과 가이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잘 준비하지 못했는지, 일반 선택 과목의 점수가 주요 과목 점수일 텐데 잘 준비했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성실성 평가인데요. 출결 봉사 점수는 뭐 크게 깎이지 않아서 변별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공적 합성과 자기주도성 파트 38점입니다. 가장 큰 배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연계해서 어떤 실적을 내었는가, 즉 수행평가를 통해 전공을 연계하여 어떤 우수한 결과물을 내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내 전공이 뭔지 알아야 연계가 가능할 텐데 이 역시도 전공 가이드북에 아주 자세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생물학 실험, 실험, 화학 실험, 프로그래밍, 미적분학, 미생물학, 생화학, 데이터 분석 등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순수한 자연 계열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해봤는가, 동아리에서 화학 실험 및 물리학 실험을 잘해봤는가 등등이 활동 전공의 연계성과 우수성이겠습니다. 또한 지원 분야의 연계 과목 선택 노력과 성과는 옆에 나와 있는 화학, 물리학, 정보, 미적분, 생명 공부 잘했니? 를 물어보는 것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자기주도성, 이 자기주도성은 고교 전반의 목표 설정 과정 및 노력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은 3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진로를 위해 연계되고 융합되고 심화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활동의 나열이 아닌 활동의 진화, 활동의 심화가 바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 성과가 자기소개서 1번 소재에 들어간다면 3년의 활동과 자기소개서까지 연결되는 퍼펙트한 생기부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18점으로 학업 역량보다 높습니다.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의지, 과연 이 의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국숭세단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완벽한 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탐구를 했을 때 무조건 결과가 나오거나 실패한 경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는 모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문제 해결력을 키운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숭세단 라인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진학의 의지겠고 공부하고 싶다는 포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딱 덮었을 때 이 학과에서 뭘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 보이는 학생, 가령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다들 생명에 관련해서 활동을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의생명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은지 명확히 보이는 생기부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뭘 배워서 의생명 시스템 분야에서 어떤 세부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명확히 드러난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인성인데요. 인성의 경우는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인성의 경우는 멘토멘티하고 토론하고 동아리하고 공동의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네요. 네네. 컨설턴트로서 숭실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방법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숭실대 전공 안내 책자를 통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내용을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독을 해야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과목의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학년별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정치외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국제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외교학은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만약 내가 1학년과 2학년 정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우수한 결과물이 없다고 느낀다면 1학년, 2학년을 심화하여 한국 정치를 공부한다든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활동의 끝맺음을 전공과 관련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은 많은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진로에 연관지어 수행평가를 하게끔 하니 학년 간의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생활기록부를 딱 덮었을 시 어떤 대학생이 되고 싶은지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숭실대학교 지원 시 조심해야 할 학과와 나의 경쟁자는 어떤 학생들인지 확인했으면 좋겠고, 숭실대 학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